페이지를 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치고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기본 윤리 해가지고. 그래서 출제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1번에 중개업무 처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밑에 두 줄이 우리 법 조문입니다. 29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줄이 바로 법 규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개업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는 빠졌습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법 규정치고는 상당히 추상적인 거라. 이런 의미의 규정이 법에 왜 필요하냐라는 거지.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규제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법 규정들이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다 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흠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흠결이 있는 부분에도 최소한 이 기준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어놓은 규정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라는 중개 업무의 처리 원칙을 선언해 놓은 의미의 규정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상적 선언적 성격을 띤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규정들을 해석할 때 하나의 해석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규정이 현실 실무로 가면은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없을 때도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업무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된다면 이런 게 가물 안 오니까 제가 이걸 여담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영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잖아요. 그렇죠? 북한 지역도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지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런 걸 규정해 둔 거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라. 무슨 선언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염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 헌법 조항에 선언해 놓은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가 하위 법률로 남북협력 교류법 이런 걸 만들어가 항상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정부도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런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개사 자격 시험에 객관식 시험 문제로 풀다 보니까 이 조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내는 거야. 어떻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하면 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내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 품위 유지한다 하는 게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네오박사의 보충학습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한번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9조 1항 14호 보면 업무 정지처분에 관한 규정이 39조 1항에 나오는데 그 14번째 업무 정지처분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나 의무사항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29조 1항 기본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 정지 처분 여부는 등록 관청인 지도감독관청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명확하지는 못한 거죠. 근거가. 그래서 다만 내가 39조의 업무 정지 처분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적극 뭐 하겠다?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려도 문제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등록관청이 판단해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개업회가 영업하면서 이웃집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지금 밥 먹으러 갔으니까 우리 집에 어딨어? 이렇게. 그렇죠?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치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지도감독관청이 등록관청의 공무원이 적발을 했어.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업무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39조 1항 14호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이다 해가지고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규정을 가지고 자꾸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 밖에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다 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만약에 실무에서 내렸다 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다? 행정소송을 불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라.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 규정 개정 시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어느 예상 문제집에 보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모 박스 안에 요 기본 윤리 규정을 딱 집어넣어 놓고 문제가 뭐냐? 아래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에 빵빵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빠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가 문제 물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품위를 빵빵, 신의를 빵빵, 성실을 빵빵, 공정을 빵빵, 네 단어를 빵빵 빼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빠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더라고.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품위 유지 의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누구의 의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라. 중개보조원의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빈다. 솔직히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수행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뿐인데 심부름만 할 뿐인데 그 품위 유지할 게 어디 있노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진하게 줄을 끊어온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2번에 비밀준수의무, 요거는 좀 자주 출제된 조문인데 29조 2항입니다.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이 29조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이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등으로 되어 있어. 등 줄 끊었죠. 등 하면 누구도 포함되는 거다. 중개보조원도 포함되는 거라. 결국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면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 동그라미 칩니다.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떠난 후 동그라미 딱 치놓습니다. 무덤 가지고 가라 이런 소리고 내용적 의미는 쉽죠. 비밀을 준수해라 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외하고는 해놨기 때문에 비밀이 누설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법에 규정이 있어서 비밀이 누설된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다. 그걸 깨달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 국어적 장난으로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X. X일 되는 게야. 누설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국어적 장난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하는 거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이 시켜서 한 일은 처벌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거든. 법이 시켜서 한 일은.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정당행위라 그래요.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게 형법 21조인가 20조에 정당행위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형법이 왜 그런 데느냐 하면은 이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예요. 범죄. 범죄라면은 다 형법의 일반 범죄 성립 이론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적용되는 거다. 범죄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법의 총칙에 보면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 정당행위라는 게 법이 시켜서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을 살인하면은 살인죄로 처벌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사람을 살인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식적인 내용으로는 이게 있죠. 정당방위하는 것 들어봤죠. 그렇죠? 정당방위로 살인하더라도 살인죄 처벌하지 않지만은 정당행위로 사람을 살인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법이 사람 죽여라 해가 죽였는 거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법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사형수 집행하는 거 봐봐요.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를 집행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누가 집행합니까? 사람이 집행하지. 교도관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는 거거든. 그럼 그 교도관은 살인죄로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정당행위라 그런 게야. 업무상 행위도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아요. 제가 메스를 들고 사람 배를 째면은 상해죄로 처벌한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배를 째는 행위는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메스 들고 사람 배를 째마 상해죄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무상 행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정당행위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나오는데 줄 다 껐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놨는데 요걸 한자어로 관로안에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죄를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하는 글자 옆에 보니까 각주 40번이 붙었죠. 그래서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소개해 놓은 건데 각주 저 밑에 40번을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무슨 죄와 구별된다? 징고죄와 구별된다라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과거 기출된 지문이 징고죄라는 글자를 사용해가 출제한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관한 죄는 징고죄다 아니다? 아니고 무슨 죄다? 반의사 불벌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죄를 생각하면 이해되기가 제일 쉬워요. 폭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뭐만 하면 처벌 뭐한다? 합의를 하면 뭐하는 거잖아. 그 합의 문서를 작성하잖아. 합의 문서의 내용이 뭐예요? 취지가. 결국 일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 안 묻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한 거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죄가 반의사 불벌죄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처벌은 한다는다?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고소를 안 해도 처벌은 하는데 즉 처벌 절차를 밟아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늦게 뭐 해버리면 합의해버리면 처벌 뭐 하는 죄죠. 그런데 징고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무슨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는 좀 의미가 달라. 그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다 무슨 죄로 규정돼 있다? 친고죄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성범죄도 다 친고죄에서 제외입니다. 성폭력 특별 처벌에 관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친고죄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게 바로 뭐다? 비밀 준수의무 위반한 거든 거다 말이지. 에이, 그러면 그 위에 건 됐고 밑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바로 주관식 형태로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즉 반의사 불벌죄를 찾아라라는 거잖아. 비밀 준수의무 위반한 걸 찾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바로 객관식으로 물었지만은 주관식 형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해둔 게 요거 하나뿐이다. 비밀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죄 하나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껌중기야. 2.5점 뭘 갖다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다른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독립된 2.5점 한 문제로 구성을 안 하고 지문 하나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게 운이라 하는 게 인데 따라주는 거라. 내가 딱 한 가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2.5점 한 문제가 탁 만들어져 나올 때 제일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7가지, 8가지, 10가지를 막 동원해야 한 문제 풀 수 있으면 그거는 뭐다? 2.5점을 획득하는데 비효율적이잖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사실 문제는. 자, 그러면 비밀 준수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149페이지에 20절에 보면은 손해배상책임과 업무 보정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법 규정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일단 칠판을 보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조문에 제목이 이리 돼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책임이지. 책임의 보장하는 글자까지 제목에 붙여놓은 거는 우리 조문 구성을 보면 알아요. 이 30조에는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요 3항, 4항, 5항은 요 보장에 관한 규정이야. 알겠어요? 보장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뭐냐?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는 안 했어요. 업무 보정 설정하는 말은 과거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창업 절차 때 들어봤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을 해야만이 뭐다? 등록관청으로부터 무슨 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이야. 그래서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든지 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법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이잖아요. 가해자가. 그렇죠? 근데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없다라면은 배상을 못 받잖아. 피해자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필히 업무 개시 전까지 뭘 설정해놔라? 보정 설정을 해놔라라는 거라. 이 규정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좀 이따 공부하면 되고 내용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요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무슨 설정제도를 공부하면 된다. 보정 설정 제도가 어떻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근데 민법에도 알겠어요. 750조에 보면은 뭐다? 불법행위에 기한 뭐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민법에도. 알겠습니까? 민법에는 조문이 나와요. 자기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그걸 보장하기 위한 무슨 보장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제껴놓고 민법만 놓고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돼도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민사상 우리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요. 우리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잘 돼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뭐다? 보장제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구별해서 다뤄야 돼. 알겠습니까? 책임의 법적 근거가 어느 법이냐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의 관계를 공부했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의 관계. 무슨 법과 무슨 법의 관계 있다? 무슨 법과 무슨 법의 관계 있다?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특별법과 뭐다?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그게 시험 지문이었잖아. 알겠습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잖아. 그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되 이 법에서 흠결이 있는 부분은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 민법, 일반법으로 보충 적용한다. 그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아. 그런데 손해는 발생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느 법에 따라서 따져볼 문제다. 민법에 따라서 또 책임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문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이 되면은 피해자는 무슨 돈으로 지급받아 갈 수 있다. 업무 보전금으로 지급받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49페이지에 보면 1번에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민법은 제껴두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잖아.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해놨죠. 왼쪽은 과실책임 밑에 한번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몇 항? 1항. 30조 1항. 여기에 적혀진 걸 제가 읽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라. 왜 그러냐? 법조문이 자 중개행위 동그라미 치고 고의 또는 과실 줄 거 넣고 재산상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잖아.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귀책 사유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야.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모든 행위에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행위에? 중개행위에 고의과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만 한다.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도 한다.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도 한다 이 말. 그럼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은 직가 안 직가?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직가 안 직가? 잘 들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으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세 또 깜빡 놓쳐버린다 이 말.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법인 뭐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한다. 그게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잖아. 알겠습니까? 다 아는데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잖아요. 자꾸 훈련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무과실책임해가 1번, 2번인데 2번은 일단 놔두고 1번 봐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몇 항? 2항에 대해서 30조 2항을 우리가 읽은 거다. 근데 30조 2항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고의과실이라는 용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이기만 하면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고의과실의 유무를 안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잖아. 알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게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 이 책임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지는 가해자라고 생각해 봐요. 잘못도 없는데 책임을 물으면 신경질 나나 안 나나? 나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도 없는데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잖아. 고의과실이 없어도. 알겠습니까?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책임의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15조 2항 소위 무슨 규정에 의한 간주규정 동그라미 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해놨죠? 요거는 이제 응용인데 저 앞에서 우리가 간주규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간주규정이죠. 15조 2항.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하는 간주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가지고 발생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간주규정에 따라서 무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총 몇 가지? 3가지.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 1가지. 그 다음에 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아닙니까? 30조 2항에 따른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지만은 15조 2항 간주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알겠어요? 이 시스템 없이 공부하니까 머릿속이 뭐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시스템 쓴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기의 중개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는 거고 무과실 책임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무과실 책임이지만은 법제 15조 2항 소위 간주규정에 따라서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무슨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왁구는 짜여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틀이 잡혀진 거다라는 소리야. 이 틀 속에서 이제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이 폭넓게 공부하는 측면이 있고 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은 어느 쪽이 더 우선이냐 하면은 폭넓게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야. 알겠습니까? 사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제에 따라서는 출제되는 주제에 따라서는 조금 깊이 있게도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 강의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문제가 크다고 평가를 많이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폭넓게만 잘 정리해주면 될 걸 갖다가 너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가 뭐 설명을 많이 한다 해서
비난받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 6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인데 뭐 그리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폭넓게만 골고루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동의 못합니다. 왜냐? 이 과목은 60점만 넣으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서. 왜? 80점은 기본 갖춰야 합격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 80점을 맞춰야 되는 과목에는 어느 정도 주제에 따라서 깊이 있게 갈 필요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법을 강의할 것 같으면은 깊이 있게 강의할 생각 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공법은 몇 점만 맞추면 되니까. 50점에서 6점 사이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요. 꼭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폭넓게 골고루 이렇게 뭐다 아웃라인만 잘 잡아주면은 되는 과목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부동산 공법을 중개사에서도 강의했지만은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부동산 공법과 비슷한 과목이 있거든. 부동산 관계 법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공법이야. 그걸 강의하면 한 적이 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 공법을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좀 자존심이 상해도 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수준을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도 그 객관식으로 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까지 조금 공부를 해놔야 그 문제가 풀리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고득점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제 아웃라인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분석에 들어갑니다. 2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인데 양갈로 1번에 일단 과실 책임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 이 행위가 있든지 이 행위가 있든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귀책 사유도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없나? 없지 뭐. 알겠습니까? 이런 여담도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요징이라 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도 왜 책임을 안 지느냐?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손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불행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불행. 알겠어요? 그 불행이니까 그 손해 입은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어. 저질렀는데 뭐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분명히 책임을 질 만한 원인 행위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입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알겠어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책임이 없는데 손해가 발생되는데 책임 물을 게 어디 있노? 근데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책임을 못 물어. 그런 경우를 뭐라 하느냐? 다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면은 뭐다? 책임져야 되는데 다행히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건 뭐 다행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봐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머리가 잘 굴러가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야. 잘못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즉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돼야 한다 안 된다? 발생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고. 알겠어요? 둘 다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있는데 이게 발생 안 했으면 다행이고 이거는 없는데 이거는 발생했으면 뭐 불행이고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존재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못 묻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아요. 요거하고 사이에 자 원인과 결과잖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무슨 관계? 인과관계라 그래.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요 결과가 손해라는 이 결과가 저 원인 행위로부터 발생된 손해라 된다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과학이 발달을 덜해서 그런지 알겠어요? 학문이 발달을 덜해서 그런 건지 분명히 잘못했어.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 잘못된 행위와 이 손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그래서 책임을 못 묻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알겠어요? 이거 생각하면, 담배 생각하면 제일 쉬워. 담배를 파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제조를 했다 이 말이지. 팔아먹었다 이 말이지. 피웠다 이 말이지. 폐암이 걸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이 폐암이라는 결과가 이 담배 판매 행위로부터 발생된 폐암이냐? 인과관계가 증명이 어렵다, 안 된다 문제보다도 어렵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안 되면 결국 책임, 담배인상공사한테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 거지. 알겠습니까? 급발진 생각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운전자가 마음 잘못했는데 갑자기 차가 뭐다? 급발진해가 처박았다, 손해 입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조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한다 뭐한다? 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이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의 문제는 이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면. 알겠습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입증 때문에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권력이 참 좋구나 하는 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알겠어요? 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다 어렵다. 쉽다 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겠어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는 게 의료소송 생각해도 쉬워요. 알겠습니까?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개가 승소할 확률이 별로 안 높다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치 많이 알잖아요. 요즘 많이 그래도 승소 많이 하는 사례가 늘어나요. 그래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밑에 보충 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관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이 있죠. 이 간주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무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한다 그랬죠. 그렇죠. 간주규정을 근거로 보면 여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즉 30조 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 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에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전세금을 편취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를 설정해놨지 않느냐? 보정을 설정해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자는 보조원의 잘못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규정 때문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무슨 돈을 찾아갈 수도 있다? 공제금, 보증금을 지급받아 갈 수도 있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반갈로 1번에 이제 그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중개행위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고의 과실이 무슨 행위에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에 있어야 돼.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으면은 어느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책임 문제를 따져볼 문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상당히 글 읽기가 힘들게 뭐다 빡빡하게 돼 있죠. 그 대한민국의 제일 특징적인 면, 이 교재가 특징적인 면 이런 식이야. 알겠어요? 별로 수험서로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지만은 알겠어요? 저는 이런 글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알겠어요? 이 요약지 걷지를 않잖아. 그거 읽어가면 되는데 그 읽는 게 그리 힘든 모이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30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이 읽어보면 아주 쉬워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무슨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걸 줄 딱 꺼놓고 줄 꺼놨잖아 미리.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판례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알겠어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우리가 저 앞에서 중개의 개념을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거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거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기준 알겠어요. 판단하는 기준. 결국 이 거래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나름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라야 뭐다?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다음 표가 판결문의 표현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사가 이런 문장을 쓴다는 것은 봐봐요.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할 때는 이 조문을 만든 취지, 목적 이런 걸 고려해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해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 규정, 30조 규정, 이걸 공인중개사법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요.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 그게 입법 취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고려해 볼 때라는 거야. 고려해 볼 때.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쉬워 이제. 입법 취지를 그렇게 활용해 보면. 근데 이게 시험 지문에 안 나와요.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에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온 적도 없어.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중개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래 있잖아. 그러면 이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중개 행위의 개념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넓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야. 그러면 요 중개행위의 개념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넓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걸 넓게 해석해야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0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넓게 인정이 될 때 거래 당사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취지에 비추어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어떻게 보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을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이래 놨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 판례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 결국 아주 추상적이지만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객관적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좁아질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뭐다?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무슨 행위를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 근데 제가 손해배상 책임지기 싫어. 그러면 나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한 행위를 보면 다 그건 무슨 행위가 맞다. 중개행위가 맞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다른 판결문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공인중개사법상 여러 규정의 입법 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여러 조문의 형태를 감안해 보면 그것도 고려해 보면 30조에서 말하는 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 중 반드시 법 제2조 1호 소정의 중개 2조 1호 소정의 중개가 여기라. 중개의 개념에서 말했던 게 2조 1호 소정의 중개거든. 알겠습니까? 요 중개행위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뭐 할 필요는 없다?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사가 쓴 이 문장은 중개의 개념에서 말했던 요 중개행위는 언제 끝나버리느냐 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는 끝나버린다 안 끝나버린다? 끝나버리잖아요. 거래계약을 뭐다?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이 중개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됐구만 중개는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 말이지.
개념에서 말하는 중개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잖아? 그 이후에 한 달 뒤가 됐든 보름 뒤가 됐든 중도금 지급 과정이 있다 없다? 있고 또 그 뒤에 또 잔금 지급 과정이 있고 그 뒤에 등기 이전 과정이 있잖아? 그러면 중도금 지급이다 잔금 지급이다 등기 이전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관여해가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주고 있잖아? 그 도움 주는 행위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용어 정의 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야. 거래계약 체결 끝나고 난 이후의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2조 1호 소정의 중개는 개념에서 말하는 중개는 좁은 의미의 중개야. 알겠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만이 중개에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 입법 규정을 고려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이전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가 도움 주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30조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라는 취지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판례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줄 끊었죠?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는 요 중개가 끝난 다음에 문제잖아. 그렇죠?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요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한다 안 된다? 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져야 소리야. 민법에 따라 지는 게 아니고 어느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맛이 생기잖아요. 2조에도 중개, 30조 1항에도 중개. 글자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은데 그 개념적 의미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법 공부가 어려워요. 법전에서는 글자가 한글로 보면 똑같은데 그 해석해보면 의미가 같다 다르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법 공부예요. 알겠어요? 글자가 똑같다고 매번 뭐다 뜻도 똑같이 해석할 것 같으면은 국어 공부만 하면 법 공부 끝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법 공부의 마다입니까? 해석이라는 마다입니까? 자, 시골에 가면은 다리가 흐름한 다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 그 초입에 뭐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팻말을 박아놨어. 팻말에 우마차 통행 금지일이 적어놨어. 이 다리는 위험하니까 무슨 금지? 우마차 통행 금지라. 우마차 통행 금지라고 표지판 적어놓은 게 법전이라고 쳐봐요. 그게 법이라고 쳐봐요. 그럼 우마차가 통행 금지잖아. 우마차가 금지야. 땡거는. 우마차에 탱커. 알겠어요? 안 적어놨잖아. 그럼 탱커 지나가면 되나? 안 적어놨는데 법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우마차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교통수단, 운행수단을 그 법에다가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가 다 적어 놓을까,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게 법 공부예요. 알겠어요? 그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 사례 하나 바꿔드리면 이기라요. 여러분들 봐봐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 하려고 하니까 허가받아서 하라고 하지. 맞죠? 건축법에 무슨 용어를 써놨다? 허가라는 용어를 써놨어. 그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하고 써라? 등록하고 써라. 등록이라는 용어를 써놨어. 허가라는 용어 안 써놓고. 알겠습니까? 그럼 도로교통법에는 운전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뭐 받아서 해라? 면허 받아서 해라. 면허라고 써놨어. 또 허가라고 안 써놓고 신고라고도 안 써놓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또 저 주유소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다? 석유판매사업법에서 옛날에는 그 허가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신고일 거예요. 신고하고서 해라 하면서 신고라는 또 용어를 써놨어. 근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는데 법마다
용어를 다 같이 쓰고 있나 다르게 쓰고 있나? 다르고 써 있잖아. 면허, 허가, 등록, 신고, 어떤 법에는 승인, 어떤 법에는 인가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뭔가 한락한께네 행정 절차로서 뭔가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안 받고 아마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게. 아니? 금지된 걸 풀어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면허도 금지된 걸 뭐 풀어주고 있고, 허가도 뭐 금지된 걸 풀어주고 있고, 등록도 뭐 금지된 걸 풀어주고 있고, 승인도 뭐 금지된 걸 풀어주고 있고, 신고도 금지된 걸 풀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용어는 다 달리 쓰고 있지만.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다 이 말이지. 응?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법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읽어봐요. 어? 또 다른 판례입니다. 지금 판례가 여러 개입니다. 사건이 다 다른 거야.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계약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또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 취득 등 같은 거래 당사자의 자, 줄 꺼놨잖아.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한 계약공인중개사의 행위도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된다. 방금 봐봐요. 요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요 거래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습니까? 아까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알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알겠어요? 계약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고 그 관여하는 부분이 예정돼 있다 하는 말 하죠? 왜 예정돼 있다 하느냐? 판사가 왜 그랬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계약공인중개사, 중개업하는 사람들은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전 과정에도 다 서비스로 계약공인중개사가 도와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예상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되는 행위를 뭐 계약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다? 중개행위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전부 지금 판례 시험 문제 다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그 진하게 줄 꺼놓은 것들은 전부 다 시험 지문으로 활용됐던 단어들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습니까? 뭘 깨달아버리면 된다. 30조 1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이 중개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좁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한다. 그래서 용어 정에서 말하는 중개에 해당하는 것만 꼭 중개행위라고 좁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이런 취지를 깨달아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사례. 알겠습니까? 판례를 지금 한 4개나 공부했는데도 알겠어요. 외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왔잖아. 그 대신에 이제 시험 지문에 이 표현들이 잘 나오니까 반복해서 이 표현을 눈에 익힐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읽어주면 돼. 알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전부 다 강의하는 거 보면은 알겠어요?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개행위 맞습니다. 하고 다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도 중개행위 맞습니다.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고 전부 다 단답식으로 그렇게 다 외워라는 식이야. 알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이해식으로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책이 6권이나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2차 과목도 가급적 암기가 대부분인데 솔직히 2차 과목은 암기를 많이 줄여줘야 돼. 알겠어요? 생각만 하면서 읽어주기만 해도 뭐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기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밑에 또한 가는 또 다른 판례라. 알겠어요? 근데 이 판례는 시험 출제가 딱 한 번 된 판례인데, 알겠어요? 판례인데, 조금 지문을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이 요 판례를 시험 문제에 내고 싶으면 내면 되잖아. 근데 못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고 싶은데. 왜 못 내냐? 이 판례를 갖다가 짤막하게 2줄이나 3줄 정도로 뭐다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줄이기가 힘든 판례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칫 잘못 줄여보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고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 알겠어요? 그런 판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읽어봅니다. 중개대상물을 오해하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빌라를 매수하면 했어요. 자, 봐봐. 빌라는 중개대상물 맞다, 맞다? 맞다. 우리 중개대상물 가면 토지, 건축물, 임목, 감지단, 공장, 재단이잖아. 빌라, 건축물 맞잖아요. 중개대상물 맞죠? 근데 빌라를 매수하면 무슨 건을 공급받을 수 있고,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중개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뭐이고, 빌라고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해놨어요. 잠깐만, 감이 온다. 이 사건에서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냐, 빌라가 중개대상물이냐,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중개의 개념을 공부할 때 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랬어.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 또는 권리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그리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자동차 매매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잖아. 아닌 물건인 자동차의 매매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그렇게 공부했잖아. 더 정확하게는 어느 법상 중개인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데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도 중개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씁니다. 그 중개는 어느 법상의 중개다? 자동차 관리법상의 중개라는 거지. 글자는 똑같이 써도 뭐다? 근거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인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빌라는 중개대상물이야. 근데 특별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닌 권리야. 알겠지? 그러면 특별 분양권을 매매 목적물로 봐버리면 이걸 알선한 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고, 빌라를 매매 목적물로 봐버리면 중개인가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개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거라. 결국 이 판결은 매매 목적물이 특별 분양권이 아니라 뭐다? 빌라가 매매 목적물로 봐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죠?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의 매매 목적물은 빌라가 아니라 뭐다? 특별 분양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주장했겠어요? 잘 들어요? 이런 걸 깨달아 버리면 쉬워. 이 판례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30조 1항이든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뭘 설정하게 돼 있다? 보증을 설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가액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 입은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금 청구해도 되지만은 공제기관에 가가 바로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런데 공제기관이 협회에 가면 여러분이 협회 지구에다 쳐봐. 공제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어. 알겠어요? 보험금 안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줄라 하면 안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있더라? 공제금 받아가려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에 잘못이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에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은 중개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중개행위가 아니냐? 매매 목적물이 빌라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특별 분양권이지 않느냐? 특별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아닌 권리의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서 물을 사안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물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건데 소송에서 결국
협회가 이긴 거다, 진 거다? 진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판례들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저도 보험 가입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지만은, 보험회사, 뭐 그렇게 쓱 칭찬받는 회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가입시킬 때는 뭐다? 별의별 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장이 많은 것처럼 가입시키면 나중에 사고 터지면 뭐, 약관에 그 깨알 같은 것이들 다 찾아가 디비가면서 뭐다? 이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해버리잖아요. 무슨 소리지 알죠? 그런 게 되면.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제가 뭐 보험회사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지급을 하겠지만은 일부 그런 사건들 우리가 귀담아 듣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케이스 보면 돼. 그래서 거기에 150페이지에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관로 안에 한번 봐봐요. 제가 사건의 개요를 좀 써. 이 사건은 내가 적어놨잖아. 원심이 중개대상물이 빌라가 아닌 뭐라고 보아? 특별 분양권이라고 보아.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제금 지급 청구를 만사안이다, 배척한 사안이다라는 거다. 이런 걸 조금 소개시켜 놔줘야 읽는 학생들이 이 판례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결국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관건이야 이게. 공제금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게 논리입니다. 논리.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매매 목적물을 물어봤는데 빌라로 봤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 분양권을 갖다가 매매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논리를 개발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식이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은.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151페이지로 갑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또 판례라. 그러나 갑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알선한 것이 아니잖아. 거래 계약을 하는 거지. 이건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 행위를 한 거지. 설사 비록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사란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A의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A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뭐 되었다고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행한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갑은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한 거다? 거래 행위를 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갑이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라. 알겠습니까? 갑이. 그래서 갑은 결국 거래 행위를 하면서 뭐다 손해를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다?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갑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은 아니다 하는 그걸 판단해 놨는 사건이야. 책임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밑에 또 판례가 많아요. 봐봐. 대한민국 교재중에 제가 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 판례를 제일 많이 수록하고 있는 교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때때로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된 적도 제법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주제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우리 주제에 따라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주제가 왕왕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51페이지 이제 밑에 장글씨의 판례들인데 자, 제목을 별표 표시해놔요. 중개행위에 무슨 책임을 인정한 판례다?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다. 그래서 1번부터 D페이지 4번까지는 전부 다 중개행위는 맞고 알겠어요? 그 중개행위에 뭐가 인정된다?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판례 사례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중개인이 가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로 보면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제작성함에 있어서 중개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 물건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봐요.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제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거라. 그렇지. 제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거다. 이것도 중갱이다, 중갱이 아니다? 중갱이다. 잔금 지급일 가면 거래계약 체결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조 1항에서는 중갱이는 넓게 본다, 좁게 본다. 넓게 보니까 이것도 중갱이 맞다. 근데 그 중갱이에 뭐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를 이행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래서 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케이스니까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런 취지의 판례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봐봐요. 그렇지. 아파트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시 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여 양도 의뢰인이 과연 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양 예정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만일 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가 양도 의뢰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양수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해 줌으로써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기회는 줘야 된다, 안 된다?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과실이다, 과실 아니다? 과실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과실,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과실이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들이다. 3번 판례는 따로 별표 표시를 했나요? 이 판례는 이 판례 하나만 갖고 시험 문제 한 문제도 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판결문을 쓴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많이 해가 공인중개사법 전문에 맞춰가 판결문을 쓴 것으로 보여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 설명 의무 공부한 거 있죠? 그걸 잘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면 딱 법조문에 맞아떨어지게 문장을 써놨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즉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사안이었어요. 다가구 주택이래. 다가구 주택이면 단독주택이죠? 따라서 알겠어요?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임차인은 등기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 의뢰인에게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증금이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해 볼게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가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 권리관계는. 근데 그 권리관계라는 것은 등기된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못 보잖아. 그럼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누구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 확인해가 설명을 해야 되고, 알겠어요? 그 제출된 자료를 또 임차인에게 제시까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문장을 지금 읽은 거야.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여기까지 읽은 거다 이 말이야. 그렇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설명서 서식도 지난 시간에 잠시 봤죠? 그 서식에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적는 기재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발 의무가 있고 즉 등기되지 않는 권리관계로서 임차권의 존재 유무를 설명했는 거 있잖아. 설명했는 걸 어디에 기재해가? 실제 권리관계란의 기재가 의뢰인에게 교발 의무가 있다. 만일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있겠죠. 불응했다면 불응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기재해야 된다. 법조문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건재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했다 안 했다? 안 했고, 또 근거자료도 제시했다 안 했다? 안 했고, 확인 설명서 실제 권리관계를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도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그 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아가 보증금을 보호받았으나 이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따라서 이 손해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누가 제공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할 때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거다 뭐 한 거다? 뭐 한 거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업무보증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판결이야.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성실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고의든 과실로 성실히 이행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래서 임차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라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딱 법조문 그대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확인설명 의무 아닙니까? 확인설명 의무 25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릴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상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주로 9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 해야 된다? 제시하여야 한다 하는 게 확인 설명 의무 규정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의무 규정을 이행했다 뭐 했다? 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면 손해배상 책임지 않나 된다? 져야 된다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확인 설명 의무 공부했는 것 같기는 같은데 명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보면 또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알겠어요? 동그라미 4번은 자, 이 점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쉬워요. 알겠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나? 안 되나? 져야 되거든? 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서비스 제공받는 의뢰인 있잖아.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뭐다? 상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버튼.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중개를 위임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의 취지에 따라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서 중개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기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고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은 거래 당사자는 의뢰인 스스로도 권리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뭐되고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까지 되었다면은 피해자인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상계를 할 수 있다? 과실상계 동그라미 딱 칩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실상계하는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안에 대한 판례 사례들을 다 수집해서 읽어보면은 대체로 보면 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알겠습니까? 가해자에게만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과실 70%, 피해자에게도 과실 30% 인정, 뭐 이런 식의 판례들이 많은 거지. 알겠어요? 또 한 가지 들어둡니다. 가해자가 있고, 알겠어요? 피해자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에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는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는 고의가 있겠나 없겠나? 없지. 피해자는 지 손해를 지 스스로 발생시킨 사람이 어디 있노? 알겠어요? 그러면 피해자에게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과실상계 문제는 양쪽 다 과실이 있어야 과실상계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양쪽 다. 이쪽이 고의고 이쪽이 과실인데 과실상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봐봐요. 잘 돼요.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거는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 되는 거야. 꼭 이 논리가 똑같아요. 멘테이 때려놓고 멘테이 때리면 고의가 과실이나? 고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맞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피하지 와. 니도 못 피한 잘못이 안 있나? 책임을 좀 깎자. 주장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해자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책임져야 돼.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뭐가 있더라? 과실이 있더라. 그럼 네 잘못 본 만큼 나의 과실 책임의 범위를 좀 깎자.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는 원리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까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도 30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귀책사유 맞죠? 그렇죠? 자, 이 규정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 또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의 경우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중개장소로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나죠. 관계없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밑에 판례를 보면 딱 맞아떨어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언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은 을이 했어요? 갑이 했어요? 횡령은 을이 했죠? 그런데 사무소는 누구의 사무소입니까? 갑의 사무소죠? 그러면 을이 횡령할 수 있도록 뭐다?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에게 제공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갑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몇 조 몇 항에 따라? 30조 2항에 따라. 즉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30조 1항과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에 관한 공부가 다 끝난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귀책 사유는 존재하는데 손해가 발생 안 했으면, 손해가 발생 안 했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 안 했으면 책임 없다. 아까 다행이다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책임이 성립되려고 하면 이제 양갈로 이번에 뭐가 발생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거리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성립 요건들을 지금 따져보는 거다라는 거지. 그 시간상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 나갑시다. 그렇죠.